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국무위원 등을 잇따라 소환한 특검 측은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석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소 늦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서울고검 1층 현관을 통한 공개 출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이 어떤 혐의부터 조사할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차 조사를 앞두고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국무위원과 참모진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전날까지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계엄시민권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 국무회의 전에 연락 못 받으신 거 맞나요? 특검은 이들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건 아닌지 등을 들여다볼 거로 전해졌습니다. 외환 혐의 규명을 위해선 군 관계자 상당수와 군의 무인기를 납품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실무자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도 속도를 냈습니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경호처 수뇌부와 윤 전 대통령 사이 공모관계 입증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조사가 파행하는 원인이 됐던 체포 관련 부분 경찰 박창환 총경의 조사 참여 문제에 대해선 박 총경이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특검의 확고한 입장인데 이번엔 계획대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오늘 내란 특검에 두 번째로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소환 당시 겨우 5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과 신경전을 벌이다 이렇게 된 건데 이번 2차 소환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 방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오전 9시 56분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했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엔 이번에도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중석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사는 밤 10시쯤 마쳤지만 조서 열람에만 또 3시간을 써 이튿날 새벽에야 귀가했습니다. 오후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특검에 머무른 시간은 모두 15시간. 하지만 실제 조사는 겨우 5시간에 그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 저지 혐의 등에 대해 경찰 조사를 못 받겠다고 버티며 내내 파행을 겪은 겁니다. 결국 체포 저지 혐의 조사는 중단됐고 오후 4시를 훌쩍 넘겨 외환과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 대한 조사만 일부 이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법은 물론 경찰 신문까지 문제 삼자 검찰 출신 전직 대통령이 법기술을 모두 동원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차 조사를 앞둔 특검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혐의부터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이 계속 조사하겠다는 특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곧바로 이은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을 1호 수사로 결정한 배경으로 사건의 수사 속도와 파급력까지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첫 강제 수사는 최근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수차례 소환을 통보한 공천 개입 의혹이 아니었습니다. 삼부토건, DID 등 회사 6곳, 그다음에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사건이 1호 수사라고 확인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도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전 현직 임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며 형식적인 업무 협약을 맺고 주가를 띄워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겁니다. 지난 5월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금융위가 고발한 사건을 금감원으로 다시 내려보냈지만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삼부 토건이 원희룡 당시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 간 배경이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특검 수사가 국정 운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수사 대상의 속도에 편차가 크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겼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상 수사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 종료 시점에는 모든 사건이 균형 있게 마무리되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건을 눈에 띄게 빨리 마무리하지는 않겠다는 기조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언제쯤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 금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는지 수사할 걸로 전망됩니다. 특검팀은 또 원 전 장관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삼부 토건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오는 7일엔 당시 수사단장에게 경로서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계환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김계환 전 사령관도 부릅니다. 핵심은 이른바 VIP 경로설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가 끝난 뒤에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번호에 전화를 받았고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에서 빠지게 됐다는 의혹입니다. 김계환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최하는 회의에서 경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듣고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공수처의 피의자로 지금 되어 여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와 사고 당시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은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진술하지 않았고 김 전 사령관도 그동안 국회와 법정 증언에서는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이 현재는 군에서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어서 이전과 다른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석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 원보다 1조 3천억 원가량 늘린 추경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은 모두 12조 1,709억 원으로 정부 안보다 1조 8천억여 원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졸속 심사로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만든 데 더해 본회의 시간마저 마음대로 지연시킨다며 반발했고 반대 토론을 맡은 박수민 의원 외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등 모두 105억 원의 특수활동비 복원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예산이 집권하자마자 부활한 셈인데 국민의힘은 후안무치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여 원 전액 삭감 방침을 세웠습니다. 비상계엄이 터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통령실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은 민생회복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을 넣었습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을 부활시킨 데 이어 대통령실도 증액에 나선 겁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던 특활비를 백지 증액한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면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특활비 삭감을 사과하면 추경안 합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특활비 없다고 국정마비 될 일 없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과일값이 부족하다면 제가 제철 과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샴푸, 초밥, 쇠고기 사실 돈이 없다면 제가 대신 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김일성 예산이 쌈짓돈, 떡값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돼 삭감됐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특활비는 필요하며 대신 투명성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대통령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전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장.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을 찾아 관련한 항의 서한까지 전달했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사과하면서 추경 합의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지금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겠다는 거 야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이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안부터 추경까지 새 정부 출범과 함께한 6월 임시국회는 파열음만 내며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7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 등 쟁점 법안 처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여야 격돌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의 빠른 집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이번 달 안에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 격이 없는 소통과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평가가 나쁘지 않은데 이런 노력이 실제 민생 회복의 성과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100일 공식을 깨고 취임 한 달 만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연단은 없었고 대통령과 기자단 맨 앞자리의 거리는 1.5m에 불과했습니다. 약속 대련이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추첨으로 주어진 질문 기회. 이 대통령은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이런 운이 안 좋은데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또 이런 게 돼야 되는데요. 네. 대통령실 구내 매점에서 기자들과 이른바 번개 만남을 갖고 예고 없이 대통령실 청사 주변의 식당을 찾기도 했습니다. 민심을 직접 챙기겠다며 연일 이어가는 현장 간담회에선 시민들과 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떨린데 오빠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빠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빠 맞나 모르겠는데. 네. 소통 행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 방점을 찍은 건 통합 기조입니다. 오찬 회동 등 야당 지도부와 대화 기회를 잇따라 만들고 시정연설 뒤엔 야당 의원석을 찾아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을 깜짝 유임시키면서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뜻을 거두진 않았습니다.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위험하죠.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을 거치며 둘로 쪼개진 한국 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이제는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닌 만큼 모든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겠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큰 틀에선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은 이 대통령의 통합 기조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혁과 민생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기로 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연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인데요. 다음 주로 예정됐던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방한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이마저도 함께 미뤄진 겁니다. 한미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왔으나 미 측의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별도 외교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안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 취소가 다른 일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의제 협의에 진전이 없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한미 협상 타결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이후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오는 9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외교 경로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실용 외교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한미 회담이 늦어지는 가운데 방중 일정부터 잡기는 부담스러운 상황. 정부는 일단 계획대로 이달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된 배경으로 내란 사태 관련 정도가 덜하다는 점도 작용한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임명장을 받은 직후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중인 농민단체를 찾아 송 장관의 유임은 국민통합 흐름 속에서 결정된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 정부 장관이 유임됐지만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 등 농업정책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거란 점도 강조하며 집회 중단을 설득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또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민주주의의 맏형처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제2의 IMF란 말이 나올 만큼 어려운 시기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정부가 하루빨리 위기를 돌파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며 각 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활발히 소통해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 과제를 균형 있게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내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당정 협의회로 추경 예산 집행 방안과 물가 대책, 폭염과 수해 등 재난 안전 대책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김 총리와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올여름 시작부터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오더니 폭염과 열대야가 이번 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6월인 지난달은 역대 최고 더위를 기록한 지난해를 꺾고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도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예상됩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 햇살, 덥고 습한 공기. 올해 여름은 시작부터 유난히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으로 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이 일찍 발달한 데다 남서쪽에서 고온 다습한 바람이 자주 유입돼 내륙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 전국 평균 기온이 22.9도로 평년보다 1.5도 높았으며 이는 6월 기준 가장 더웠던 지난해를 경신한 역대 최고 기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평균 기온이 지난해 6월 평균 기온이 22.7도보다 0.2도 더 높았습니다. 이는 기상관 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1973년 이후 53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날씨로 기록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 18일 강릉에서 첫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19일에는 대전과 대구, 광주 등 12개 지점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기록됐고 서울에서도 2022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6월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폭염도 6월 하순부터 전국으로 확대 강화했는데 6월 전국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각 2일과 0.8일로 모두 역대 2위에 올랐습니다. 역대급 더위는 그대로 7월로 이어집니다. 7월 시작부터 강릉에서 초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서울에서도 닷새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의 열기는 다음 주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서울 낮 기온이 다음 주 중반 34도까지 치솟고 열대야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일주일 이상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열대 고기압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상황에서 기압계에 큰 변화가 없어 무더운 폭염이 이어지겠으니 온열질 안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 속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중부지방은 장맛비나 소낙성비가 내릴 수 있다며 변화하는 날씨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하는 등 폭염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권고사항이 아닌 제도적인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 더위 속에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택배 상자를 배송하다 보면 어느새 얼굴은 땀범벅이 됩니다. 쉴만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쉴만한 여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날씨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택배 상자를 들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고 4층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폭염에 습한 날씨까지 더해져 배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떼약볕 아래 철근 더미 사이에서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사자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현장에서 쓰이는 철근입니다. 한번 잡아보면 한여름에는 장갑을 껴도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휴식 여건이 더 잘 보장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1시간 단위로 10분이라든지 30분 단위로 5분을 쉰다든지 인원이 더 투입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고용노동부는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영향이 큰 사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노동자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염 안전 조치에 강제성을 부여해달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권고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주에게 아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는 이것을 입법으로 규칙 개정으로 좀 추진해야 하고요.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이 같은 요구에 노사 양측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만큼 상호관세 추가 유예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두 번째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당장 오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만큼 추가 유예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저희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귀국 날짜도 잡지 않고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새 정부 들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상호관세를 추가 유예하고 협상을 이어갈 전략이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연장에 선을 그으며 상호관세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압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우리나라에 민감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의 어떤 혁신과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또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런 통상 측면과 또 국내 어떤 산업적인 측면 이 모두를 다 고려하면서 만약 추가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고위급 실무급 협상을 집중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또 관세 일체 면제를 추진하되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산업 에너지 분야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이긴 하나 불황형 흑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인데요. 하반기 들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수출의 대표적 효자 품목으로 철강과 함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 관세 대상으로 지목된 자동차. 지난 4월 수출이 마이너스 4.1%였고 5월에는 마이너스 5.6%로 감소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에는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통관 기준으로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품목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 국내 생산품의 수출은 대폭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가 좀 두드러지는데 이제 현지 생산이 이제 확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생산이 좀 어느 정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는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지난 5월 기준 경상수지는 101억 4천만 달러로 25개월째 흑자를 달성했지만 내역을 보면 수출은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고 국제유가 하락에 원자재 수입 감소폭이 커지면서 흑자가 났습니다. 수출 감소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지며 겨우 흑자를 유지한 불황형 흑자 형태였습니다. 경상수지를 집계한 한국은행은 내수 침체 등 대내 요인이 아닌 국제유가와 교육 조건 등 대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불황형 흑자란 표현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중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 대미 수출의 먹구름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여 수입 감소에 기인한 경상수지 흑자 형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이달 8일까지 유예된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 결과와 품목관세 추가 여부 등 대미 교육 조건 변수가 한국 수출의 재기를 위한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해 7월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 17억 3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외형이 점차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개선세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흘러나온 방사성 폐수로 서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당분간 매달 오염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는데 첫 조사 결과는 2주 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인천 강화도에서 연신 해수를 채취합니다. 북한이 황해북도 평산에 있는 우라늄 공장에서 오염된 폐수를 서해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방류 통로로 지목된 북한 예성강 하구와 맞닿은 10개 지점의 바닷물을 퍼가 방사성 물질이나 중금속에 오염됐는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조사는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방사성 폐수 방류 의혹은 지난달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 정성학 박사의 전문 매체 기고로 불거졌습니다. 원래 우라늄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근처 저수지에 가뒀는데 포화 상태를 못 이기자 예성강으로 흘려보낸 정황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국 200여 개 지역에 설치된 방사선 자동 감시기에 더해 별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의혹이 정치권까지 번지자 관계부처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우리 영토에 닿는 이 해역에서 검출되고 있는 실제 방사능 검출량 같은 것도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주장은 지난 2019년에도 제기됐지만 당시 유의미한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매달 서해 오염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라늄 공장을 포함해 북한의 핵 활동 동향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북한이 최근 개장한 원산 명사심리해변의 대형 리조트에서 주민들이 물놀이하는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관광객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상당수의 호텔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개장한 강원도 원산의 갈마 해안 관광지구입니다. 아름다운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명사심리 해변 일대에 조성된 리조트 단지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주민들이 이곳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들어가기가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들어가 보니까 연료자들이 많지, 기뻐하지, 물이 맑지, 경치가 좋지, 연한 바다가 한눈에 보이지. 내 나라가 제일입니다. 대형 호텔은 물론 미끄럼틀 등 다양한 놀이기구로 가득한 워터파크가 운영 중입니다. 또 오락실에서 증강현실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즐기는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해수욕을 해서 마음이 이 나이에 즐거웠는데 오늘은 이렇게 전자오락관에 가서 율동영화관에 들어갔는데 정말 이 나이에 얼마나 젊은이들하고 더 젊어지는 마음인지 소리치면서 정말 흥이 났다는. 갈마 관광지구 개발은 북한이 지난 2014년 최고인민회의 결정 이후 11년간 공을 들인 수건 사업입니다. 이곳을 필두로 곳곳에 리조트를 조성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019년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개장을 목표로 했지만 자재 수급 문제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완공이 지연됐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내국인 손님을 받고 있으며 7일부터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외국인으로는 처음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리조트는 약 2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북한이 공개한 지도를 분석한 결과 대형 호텔 17개 중 11개에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다며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 실망감을 드러낸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방공망 지원 재개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지금은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벌였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매우 실망했다며 멈출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방공 지원을 하고 싶다며 보류된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양국 당국자들이 만나 방공과 다른 무기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이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과 정밀 탄약의 선적을 중단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재개할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이 협조하지 않자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인데 통화 후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음을 내비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양국이 방공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Дуже детально говорили про спільне виробництво, і нам це потрібно, і Америці. 러시아는 3차 협상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문제 삼아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등 분쟁의 근본 원인 제거를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Предпочтительно сделать это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Но пока это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ым, мы продолжаем нашу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러시아는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통화 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드론 500여 대를 발사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으로 수도 키이우에서만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주요국들은 다음 주 목요일 영국에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주유소 겸 LPG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 45명이 다쳤습니다. 두 번째 큰 폭발이 있기 전 인근 건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타오르고 폭발음도 들립니다. 현지 시각 4일 오전 8시쯤 로마의 한 주유소 겸 LPG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탱크로리로 싣고 온 LPG를 외부 저장 탱크로 옮기던 중 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La descrizione è stata veramente quello che ho visto, una sensazione di un terremoto, è proprio questo il termine giusto. Io ho visto soprattutto la seconda esplosione, che è quella veramente dell'ambulanza. A un certo punto ho visto il cofano di un'ambulanza prendere fuoco e poi esplodere il tetto dell'ambulanza. 소방대와 경찰, 구급 인력이 급히 현장에 출동했는데 구조대 도착 직후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4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2명은 중태입니다. 부상자 가운데 12명은 경찰관, 6명은 소방관, 3명은 응급구조요원입니다. Tutte le persone sono state evacuate e quindi l'impatto di questa esplosione, che da quanto si può vedere veramente è stato terribile, ha fatto dei danni naturalmente e anche ha provocato dei feriti, ma senza le conseguenze più tragiche che quella munizione, quella potenza avrebbe potuto determinare. 화재와 폭발의 충격으로 근처 건물들도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로마 지하철 일부 노선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며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전현직 대표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회사의 전 대표 A씨를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현재 대표인 B씨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무고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먼저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경기 부천시 호텔 등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검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B씨가 A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등을 허위로 고소한 걸로 드러났고, 과거 두 사람이 함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촬영해 소지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어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바꾼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범죄 수익 8천만 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건네받아 자금 세탁을 진행하면서 실제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유령 상품권 업체를 세무서에 등록하고 가짜 거래 명세표까지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실제 이 방식으로 그간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합수단은 이 업체가 간판도 없이 서울 강남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점 등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한 끝에 지난달 중순쯤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이 대금 정산 지연을 빚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반란의 본사와 최영록 대표이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회사 운영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압수해 정산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반란은 지난 3월 입점 판매사에 많게는 수억 원의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채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술을 마신 채 도로 위를 비틀거리며 위험 운전을 하던 50대가 하차 명령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3단봉을 빼들었습니다. 유리창을 깨 강제로 하차시켰지만 이번엔 수차례 음주 측정도 거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지 신호에 멈춰선 차량 운전석에 경찰이 다가갑니다. 손을 휘저으며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는데도 운전자는 창문도 내리지 않은 채 요지부동,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하차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경찰은 먼저 앞선 차량에 그대로 있어달라고 협조를 구해 도주 가능성부터 막았습니다. 기어는 드라이브에 있었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으니까 이건 언제든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운전자의 하차를 명령해보지만 정보했어요. 문 열어요. 응답하지 않자 경찰은 결국 3단봉을 빼들었고 10, 9, 8 운전석 창문을 깨고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내려. 분명히 경고했어요. 저희 계속. 차에서 끌려나온 50대 A씨의 무모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음주 사실은 탐지 장비에 적발됐는데 네, 14시 18분 감지. 정확한 측정을 거부하며 버티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뱉어서 후 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이마시고 계속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고의적으로 회피를 해서 조사를 마친 경찰은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서울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화단에 SUV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조경수를 들이받고 멈췄는데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투약 등 정황은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덤프트럭 한 대가 우회전하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방향을 튼 트럭이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등과 가로수를 넘어뜨렸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SUV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대구 이연동 서대구 산업단지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창고에서 일하던 노동자 8명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안에 있던 차 광막 등이 불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배우 이병헌의 연기 인생을 돌아보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병헌은 최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K-팝 데몬 헌터스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동시대 배우의 대표작을 통해 한국 영화의 현주소를 조망하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배우 특별전. 올해의 주인공은 배우 이병헌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와 영화 부문 1위를 휩쓴 오징어 게임 시즌3와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되게 자극적이고 굉장히 강렬하고 또 굉장히 오락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미있지만 그 인간성의 부재에 대한 것을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 악역으로 목소리 연기를 펼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와 관련해서는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을 뽐냈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 그 밑그림을 보고선 지금의 완성도 있는 그림하고는 약간 그림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림을 좀 더 잘 그리지 약간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을 미팅 과정에서 했었는데 이병헌은 이번 특별전에서 더욱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메가토크와 무대 인사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분단 국가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공동경비구역 JSA부터 시공간을 초월한 로맨스 번지 점프를 하다, 범죄 스릴러 악마를 보았다까지 아련한 눈빛과 섬뜩한 카리스마를 넘나드는 이병헌의 연기 인생 30여 년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작 10편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은 영화제 폐막식인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일본 독립영화 해피엔드가 개봉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영 중입니다. 버터와 감자란 별명으로 MZ세대의 인기가 높은 주연 배우들이 관객 10만 돌파를 기념해 다시 내한했습니다. 김승원 기자가 감독과 배우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이고 쑥! 아이고 쑥! 가까운 미래의 도쿄를 배경으로 10대들의 우정을 그린 이 작품이 관객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개봉한 독립영화 중 10만 명을 돌파한 건 단 3편뿐입니다. 10만 관객을 넘으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다시 국내 팬들을 찾았습니다. お客さんでも20代前半だったり僕らと同じ世代が多いので、その自分たちと同じ世代の群像劇だったりっていうのを見て感銘を受ける子が多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어느 나라 사람이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와 배우들의 통통 튀는 매력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映画の核としてはその、友情の、破局まではいか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その友情の終わりっていうのが、一番の核だったので、その普遍性みたいなものはある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は。 이번 작품이 데뷔작인 주연 배우들 일상도 SNS에서 화제가 됐고 여기에 열광하는 젊은 관객들을 호응해 GV 행사는 아이돌 행사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本当になんか初めての体験すぎて僕たちもびっくりだったんですけど、やってることがアイドルすぎてちょっと恥ずかしか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楽しくもありって感じで。 韓国の方にその自分の国以外の方に見てもらってたくさん愛してもらってそして感想をいただく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ないことなのでそれはすごく嬉しいことでした。 해피엔드를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응원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선발 이승현의 8과 3분의 1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LG를 물리쳤습니다. 삼성은 선발로 나선 이승현이 9회 원아웃까지 LG 타선을 노히트 노런으로 꽁꽁 묶으며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승현은 노히트 노런 달성까지 아웃 카운트 2개를 남겨두고 LG 신민자에게 솔로 홈런을 내주면서 아쉽게 대기록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에선 기아가 8회 터진 윗주덤에
2점 홈런과 김태군의 역전 2타점 적시타를 앞세워 롯데의 짜릿한 재역전승을 챙겼습니다. KT는 잠실 원정에서 선발로 나선 오원석이 두산을 상대로 데뷔 첫 10승을 달성하며 이강철 감독에게 통산 500승을 선물했습니다. SSG는 앤더슨이 NC 타선을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승리를 챙겼고 고척에선 한화가 9회 터진 노시환의 역전 슬로포에 힘입어 키움을 꺾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오늘도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경기 동부와 영동, 충청과 남부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서울의 기온은 26.1도, 청주 25.5도 보이고 있고요. 강릉은 28.9도까지 올라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춘천이 31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강합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흐리고 남부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는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 경기와 강원도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